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죄는 어르신이 안고 가시지요. 한때 온 고을이 우러르던 만리, 상단의 행수 정만석은 30년을 친아우처럼 믿었던 차인 하봉출의 그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나라의 은자를 빼돌린 도적으로 몰려 앉은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린 그 비오는 밤, 만석은 고을 밖 후미진 버림터에 홀로 서 있었고, 얼굴에 검댕이 잔뜩 묻은 10살배기 아이 하나가 제 몸보다 큰 넝마 포대를 질질 끌고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기 저 버려진 수레를 꼭 사십시오. 그 악취 풍기는 우물 수레 속에 억울하게 무너진 거상을 다시 일으킬 단 하나의 비밀이 파묻혀 있었으니 그로부터 이래 뒤 온 고을을 발칵 뒤엎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도 이 옛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번님들, 좋아요와 구독을 살포시 눌러주시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지요. 그 자리가 늘 무탈하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는 조선 후기, 숙종에서 영조로 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남녘에 큰 장이 서던 어느 고을에 만리 밖까지 물화가 오간다 하여 만리 상단이라 불리던 큰 도가가 있었지요. 장터 어귀에서 안악들이 물을 쬐다 말고 사내들이 지게를 진 채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던 이름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그 상단의 행수 정만석이었습니다. 누구는 그를 두고 맨손으로 산을 옮긴 사람이라 했고, 누구는 천안 머슴 주제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높이 올랐으니 언젠가 크게 엎어질 것이라 이죽거렸으며, 또 누구는 그만한 인심이 어디 있느냐며 두둔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엇갈리는 눈빛 속에서 정만석이라는 사내의 무게가 비로소 드러났지요. 그런 만석이 지금 억수같이 퍼붓는 밤비를 뚫고 다 낡아 삐걱대는 소달구지 한 채에 몸을 싣고 고을 외곽의 캄캄한 진창길을 정처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68해를 산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골이 패어 있었고, 비단으로 지은 값진 도포는 며칠째 갈아입지 못해 구겨질 대로 구겨졌으며, 위험의 상징이던 갓은 챙이 꺾인 채 목 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만석 자신도 알지 못했고 닦아낼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요.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고, 곱비를 쥔 손은 힘이 들어갔다 풀어지기를 되풀이했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무엇하러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언가에 쫓기듯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하봉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모든 죄는 어르신이 안고 가시지요. 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만석의 가슴 한복판이 송곳에 찔리듯 아렸습니다. 하봉출은 30년 전 만석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시절부터 곁을 지킨 사람이었지요. 만석이 남의 집 대장간에서 무쇠를 다루며 손에 쇳가루를 묻히던 그 시절, 봉출은 그 옆에서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가 고프면 멀건죽 한 그릇을 둘이 나눠 뜨며, 그래도 이게 뜨끈하니 살 것 같지 않소. 그러게 말일세, 어서 많이 들게 하고 서로를 다독였고, 노자가 떨어지면 서로의 전대를 털어 보리떡 한 덩이라도 갈라 먹었지요. 그런 봉출이었기에 만석은 그를 친아우처럼, 아니 어쩌면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깊이 믿고 의지했습니다. 상단이 커지고 부리는 사람이 수백을 헤아리게 된 뒤에도 만석은 큰일을 정할 때면 늘 봉출의 뜻을 먼저 물었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 오른팔이자 내 그림자요 하고 당당히 소개하곤 했지요. 그런데 그 오른팔이 등 뒤에서 칼을 꽂았습니다. 지난 10년간 상단의 은자 수천 냥을 몰래 빼돌린 죄를 고스란히 만석의 이름으로 뒤집어 씌우고 도가에서 그를 내쫓은 것입니다.
관아의 아전들과 고을의 입방아가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만석을 향해 칼끝을 겨눴고 우러르던 거상의 두 얼굴이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장터마다 나붙은 방처럼 퍼졌으며 만석이 채입을 열기도 전에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봉출의 은자에 매수된 자들이 관아에도 저작거리에도 그득했으니 평생을 피땀으로 바친 상단에서 하루아침에 파렴치한 도적으로 굴러떨어진 것이지요. 사람들은 빠르게 등을 돌렸습니다. 경소, 행수어른, 행수어른 하며 굽실대던 이들은 문을 걸어 잠갔고 피를 나눈 일가부치마저 만석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남은 것은 갚을 길 없는 빚더미와 텅 빈 곳간뿐. 손에 쥔 재산이라고는 지금 타고 있는 이 삐걱대는 소달구지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때 달구지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만석이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손은 어느새 다져진 길을 벗어나 울퉁불퉁한 진창으로 접어들어 있었고 바퀴가 진흙에 빠져 헛돌며 수레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다 한참을 미끄러진 끝에야 겨우 멈춰 섰지요. 만석은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내다보다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고을 밖에서 온갖 버려진 것들이 모여드는 거대한 버림터였습니다. 깨진 옹기와 부서진 수레바퀴, 녹슨 쇠붙이가 산처럼 쌓였고 죽은 짐승과 썩은 것들이 뒤섞인 악취가 빗물에 실려 코를 찔렀으며 한쪽에는 못쓰게 된 것들을 태우는 시커먼 잿구덩이가 아가리를 벌린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지요. 만석은 천천히 달구지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졌지만 우장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값진 도포가 순식간에 젖어 무겁게 늘어지고 가죽신이 진창에 푹 빠졌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수백의 사람을 부리던 거상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버려진 오물더미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 그 대비가 너무도 처절하여 만석의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발밑에서 무언가가 채였습니다. 굽어보니 깨진 술병이었고 부딪히며 쨍그랑 소리를 내고 조각났으며 그 유리 파편에 늙고 초라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사내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만리 상단 정만석, 결국 내 마지막 종착이 이 버림터란 말이냐. 만석은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비를 하도 맞아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으나 그것은 추위탄만은 아니었지요. 분노와 억울함과 배신감이 뒤엉켜 온몸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문득 아득한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40해도 더 전, 25 청년, 만석은 남의 집 머슴이자 대장간 밑바닥 일꾼이었습니다. 손에 벤 쇳가루를 훈장처럼 여기며 밤낮 없이 일했고 가진 것 하나 없었으나 그때는 희망이 있었지요. 언젠가 내 손으로 이 고을에서 가장 큰 상단을 일으키겠다는 불꽃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남들이 지게를 내려놓고 쉴 때 만석은 남아 2시즌을 더 일했고 남들이 잠든 새벽에 일어나 셈법과 글을 익혔지요. 천한 신분을 면천받아 겨우 양민이 되었고 다시 이를 악물어 마침내 부자가 되었으며 그렇게 40해를 바쳐 수백 사람이 딸린 만리상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평생을 걸쳐 쌓아 올린 탑이 가장 믿은 자의 손에 한순간 먼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만석은 오물더미 옆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세상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뼛속 깊이 느꼈지요. 차가운 빗물이 등을 타고 흘렀으나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들어 먹빛 하늘을 올려다보며 목이 찢어져라 울부짖었으나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지요. 만석의 시선이 저 시커먼 잿구덩이에 떴습니다. 쓸모를 다한 것들을 태워 없애는 그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노라니 이대로 모든 고통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아득한 마음이 스멀스멀 차올랐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은 만석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억울함을 풀 길도 진실을 밝히란 조각, 증자도 없으니 더는 살아갈 까닭이 없다고 느꼈지요. 만석이 비틀거리며 그 어둠 쪽으로 한 발을 때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버림터 저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무언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소리였지요. 만석은 흠칫 놀라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들개인 줄 알았지요. 이런 버려진 곳에는 먹이를 찾아 헤매는 들개가 흔했으니까요. 허나 자세히 보니 그것은 들개가 아니라 사람,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만석은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으나 착각이 아니었지요. 겨우 어른 허리께에 닿는 깡마른 아이가 제 몸집의 몇 곱절이나 되는 넝마 포대를 질질 끌며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진창을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석의 발이 저도 모르게 그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죽음을 향하던 걸음이 어느새 아이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지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아이의 모습이 또렷해졌습니다. 10살이나 되었을까요? 옷은 흠뻑 젖어 본디 무슨 빛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검댕과 때가 덕지덕지 엉겼고 여기저기 구멍이 나고 실밥이 풀려 누더기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았으며 집시는 앞이 벌어져 걸음마다 질척였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이의 손에는 제 손보다 한참 큰 어른에 다해진 가죽 토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헐렁하게 접혔으나 아이는 그것으로 능숙하게 젖은 종이와 헝겊을 집어 탁탁 털어 물기를 빼고는 재빠르게 개켜 포대에 넣었으니 마치 수십 년을 해온 사람처럼 손이 익어 있었지요. 만석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추위로 새파랗게 질렸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으나 닦을 새도 없이 오로지 넝마 줍는 데만 골몰했으며 작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려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의 눈이 보였습니다. 만석은 순간 숨이 돋는 것 같았지요. 그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무서울이만치 또렷하고 단단했습니다. 10살 배기 아이의 눈에서 어찌 저런 빛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은 세상의 온갖 고초를 이미 겪어낸 사람의 눈이자 동시에 그 모든 것을 기어이 이겨내겠다는 의지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자신은 수천 냥을 잃었다고 삶을 놓으려 했고 평생 쌓은 것을 빼앗겼다고 세상이 끝난 듯 절망했는데 저 아이는 이 쏟아지는 빗 속에서 젖은 넝마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지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홀로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진창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몸이 휘청였고 바닥에 날카롭게 솟은 녹슨 쇠조각에 무릎을 부딪혔으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이가 진흙 위에 엎어졌지요. 만석이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달려가려 했으나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신음 한 번 흘리지 않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진흙을 툭툭 털고 일어났으며 찢어진 바짓가랑이 사이로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흩어진 넝마를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아이에게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한밤의 비를 맞으며 버림터를 헤매는 것인가. 만석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는데 그것은 애처로움이자 경이로움이자 어쩌면 부끄러움이기도 했지요. 아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젖지 않게 겹겹이 싼 작은 헝겊 주머니였고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레 그것을 풀어 엽전 몇 점을 한 정 한 정 정성스레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소리 없이 입술만 달싹였고 넉댐을 다 센 아이의 얼굴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겨우 엽전 넉 갭을 손에 쥐고 그토록 행복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정수리의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나는 수천 냥을 잃었다고 삶을 놓으려 하는데 저 아이는 넉점을 벌었다고 저리 웃는구나.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세상이 끝났다고 울부짖는데 저 아이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희망을 캐내는구나. 만석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파동이 일었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만석의 마음에 켜켜이 쌓인 절망의 벽에 금이 가는 소리였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씩 흐려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만석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석은 무언가에 홀린 듯 비틀거리며 한 발 한 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창이 신을 삼키고 빗물이 온몸을 적셨으나 멈추지 않았고 오직 저 작은 목숨 곁에 가고 싶을 뿐이었지요. 만석의 커다란 그림자가 아이의 작은 등 위로 드리워지자 아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아이의 눈에 경계심이 번뜩였고 재빠르게 뒷걸음질치며 바닥에 나뒹굴던 녹슨 쇠막대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고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지요. 날카롭게 빛나는 그것은 언제든 물러서지 않겠다는 야생 짐승의 눈이었고 이 아이가 여태 얼마나 험한 세상을 홀로 견뎌왔는지 그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걸음을 멈추고 두 손을 천천히 들어 저기가 없음을 보인 뒤 갈라진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가야,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여전히 쇠막대를 움켜쥔 채 만석을 쏘아보았으며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지요. 만석은 천천히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아이에게 맞추었습니다. 진창에 무릎이 푹 빠졌으나 개의치 않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무섭게 해서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지나다 네가 보여온 것뿐이란다. 아이의 눈빛이 아주 조금 누그러졌으나 쇠막대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경계를 다 풀기에는 세상이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이 어린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만석은 산더미처럼 쌓인 아이의 포대를 바라보며 마음이 저렸습니다. 저 넉마는 다 어디에 쓰려고 모으느냐. 아이의 입술이 움찔하더니 한참 만에 작지만 또박또박 힘실린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할머니 약값이요. 만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시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쇠막대를 쥔 손에서 조금씩 힘을 뺐지요. 할머니가 허리가 너무 아프셔서요. 내일 아침에 의원에서 약을 지어다 드려야 해요. 아이는 말끝을 흐렸으나 나머지는 굳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할머니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이 어린 것이 한밤의 비를 맞으며 넉마를 줍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석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막동이라 했고 나이는 10살이었습니다. 어미아비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60 넘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으며 할머니는 오래된 허리병으로 자리보전을 했고 막동이가
넉마를 주워 버는 몇 개미 두 사람의 유일한 살림이었지요. 그날 밤 만석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던가를요. 수천 양을 잃었다고 세상이 끝났다 여겼으나 이 아이는 처음부터 가진 것 하나 없었고 그러고도 포기하지 않은 채 넉형짜리 희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삶을 놓으려 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이 아이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요.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막동이요. 그냥 막동이. 만석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캄캄한 밤에 자신을 살려준 아이의 이름을요. 그러자 알 수 없는 힘이 솟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고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지요. 바로 그때 막동이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혹시 돈 있어요? 만석은 순간 아이가 돈을 달라는가 싶었으나 막동이의 다음 말은 짐작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버림터 한 구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지요. 있으면요, 저기 저 버려진 수레를 사세요. 만석은 아이가 가리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하고 흉물스러운 오물수레 한 채가 버려진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지요. 녹슨 쇠퇴가 붉게 얼룩지고 널판이 썩어 문드러진 그 수레에서는 이 먼 데까지 악취가 풍겨왔으며 짐칸에는 온갖 오물이 산처럼 실려 파리떼가 윙윙거렸습니다. 만석은 어이없다는 듯 되물었지요. 저 냄새나는 오물 수레를 말이냐.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큰 비밀을 털어놓듯 조심스레 속삭였지요. 어젯밤에요. 무섭게 생긴 아저씨들이 저 수레에 뭔가 숨기고 갔어요. 만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분명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지요. 이 어린 것이 갑자기 다 썩은 오물 수레를 사라니요. 만석은 저 수레를 다시 한번 바라본 뒤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가야, 내가 왜 저런 똥수레를 사야 하느냐. 실은 지금 만석에게는 저 수레를 살 돈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를 이을 몇 푼조차 없었지요. 허나 막동이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습니다. 아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한 발짝 더 다가와 속삭였지요. 저 어젯밤에 똑똑히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3명이었는데 엄청 무섭게 생겼고 얼굴을 천으로 가렸어요. 만석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린 자들이라 그것은 분명 왈자페이거나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었지요. 만석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들이 무엇을 숨기더냐. 만석의 목소리가 급해지며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붙들었지요. 무쇠로 만든 궤였어요. 엄청 크고 무거워서 두 아저씨가 끙끙대며 들고 왔어요. 그리고 뚜껑에 빙글빙글 돌리는 고리 같은 게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만석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려 맞추는 고리가 달린 무쇠괴라. 그것은 여느 자물쇠가 아니라 정해진 차례로 고리를 맞춰야만 열리는 짜맞춤 괴였습니다. 막동이 같은 아이가 그것을 무어라 이름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무쇠괴라 한 것이지요. 만석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짐작이 스쳤습니다. 하봉출, 그 교활한 자가 관아의 눈을 피해 무언가를 빼돌린 것은 아닐까. 만석에게 도적의 누명을 씌우려 꾸민 문서들, 그리고 그보다 더 중한 봉출, 자신의 진짜 은자, 장부와 횡령의 증좌들, 만석에게 도적의 누명을 씌우려 꾸민 문서들, 그리고 그보다 더 중한 봉출,
자신의 진짜 은자, 장부와 횡령의 증좌들, 그리고 만약 그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면 봉출은 끝장이니 그 증좌를 태워 없애려 한 것이 분명했지요. 오물과 함께 잿구덩이에 들어가 태워지면 영영 세상에서 사라질 테니까요. 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가야, 그자들이 그 괴를 어디에 숨겼는지 보았느냐.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저 수레 뒤쪽 우물 속에 푹 파묻고 갔어요. 아무도 모르게 꽁꽁 숨기더니 말 타고 휙 가버렸어요. 만석은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저렸습니다. 막동이의 말이 참이라면 저 오물수레 안에는 봉출의 숨통을 끊을 가장 치명적인 증자가 들어있는 것이었고 자신을 파멸시킨 자의 약점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이었지요. 빚더미에 깔려 삶을 놓으려던 사람에게 기적 같은 한 줄기 빛이 내린 셈이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던 만석의 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을 되찾겠다는 맹수의 눈빛이 타올랐지요. 아가야, 저 수레는 언제 없앤다더냐. 아직 여기 그대로 있는 것이지.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여기 주인 오첨지 영감이 이래 뒤에 저걸 부숴서 잿구덩이에 태운다고 했어요. 이래, 겨우 이래였습니다. 이래 안에 저 수레를 손에 넣고 그 안에 파묻힌 괴를 찾아내지 못하면 모든 증자가 잿더미가 되어 영영 사라질 것이었지요. 만석의 억울함을 풀어줄 단 하나의 열쇠가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오첨지라는 사람은 어디 있느냐? 저기 저 움막에요. 근데 지금은 안 계시고 아침에 와요. 만석이 하늘을 보니 이미 삼경이 깊었습니다.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고 조급함이 치밀었으나 만석은 억지로 마음을 눌렀지요. 만석은 다시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을 맞추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막동아, 저 수레 안에는 이 어른한테 아주 귀한 보물이 들어있단다. 이 어른이 억울하게 도적으로 몰렸는데 저 안에 그걸 밝혀줄 증좌가 있을지도 모른단다. 막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르신이 도적이래요. 근데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그 순진한 한마디에 만석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온 세상이 자신을 도적으로 몰아세울 때 이 10살배기 아이만이 자신을 믿어주는 듯 했지요. 그래, 이 어른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단다. 나쁜 사람이 누명을 씌운 것이지. 저 안에 그걸 밝혀줄 것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어르신 저 수레 꼭 사야겠네요. 그래야지. 허나 만석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저 수레를 살 돈이 없었던 것이지요. 고가는 텅 비었고 손에 쥔 것이라고는 타고 온 소달구지 한 채뿐이었습니다. 만석은 자신이 몰고 온 달구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에 젖어 초라했으나 저 오물수레보다는 값이 나갈 물건이었지요. 만석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 이 길밖에 없다. 내 달구지를 내주고 저 수레를 사는 것이다.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 알지 못해도 만석의 눈에 타오르는 간절함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일어서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막동아, 고맙다. 네가 이 어른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어. 저요.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건데요. 그 본 것을 말해준 게 이 어른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이었단다. 만석은 전대를 뒤졌습니다. 엽전 몇 참이 손에 잡혔고 그것이 만석의 전 재산이었지요. 만석은 그 돈을 막동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로 할머니 약을 지어다 드려라. 막동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많은 건데요. 정말 저 가져도 돼요. 그래, 가져가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이 어른을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저 수레에서 보물을 찾는 일 말이다. 막동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보물 찾기요. 저 그거 진짜 잘해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제 눈이 매의 눈이래요. 만석의 입가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 목숨의 은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막동이가 포대를 끌며 말했지요. 어르신, 저 이제 집에 가요. 할머니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 어서 가거라. 길이 어두우니 조심하고. 네, 어르신도요. 내일 아침에 봬요. 막동이가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만석은 오물 수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운명이 들어있었고 자신을 구원할 열쇠가 썩은 오물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만석은 천천히 다가가 차갑고 녹슨 널판에 손을 얹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내일 아침이면 네가 내 것이 된다. 동력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석에게는 이래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 이래 안에 모든 것을 되찾거나 아니면 영영 모든 것을 잃거나 둘 중 하나였지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다. 그리고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처절한 반격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 사이로 희끄무레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만석은 수레 옆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새벽 냉기에 온몸이 얼어붙었으나 눈빛만은 뜨겁게 타올랐지요. 이윽고 버림터 건너편 움막에 불이 켜졌습니다. 만석은 곧장 그리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문이 삐걱 열리고 쉰 중반의 억센 사내가 떼낀 무명 옷차림으로 나왔습니다. 버림터를 지키며 헌 쇠붙이를 사고 파는 오첨지였지요. 이 새벽부터 뉘시오. 저기 저 오물수레 말이오. 그걸 사려고 왔소. 오첨지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똥수레를 말이오. 노인장 정신이 있는 게요, 없는 게요. 정신 멀쩡하오. 저 수레값이 얼마요? 오첨지는 만석을 미친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 수레는 곧 부서 태울 고물 중에서도 최악이라 실린 오물을 치우는 품값이 수레값보다 더 들 판이었으니까요. 노인장 술 자셨소. 저건 그냥 썩은 나무 덩어리요. 이래 뒤면 부서서 잿구덩이에 넣을 물건이란 말이오. 만석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전대 대신 소달구지의 곱비를 오첨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저기 세워둔 내 소달구지가 보이시오. 저걸 넘겨줄 테니 저 오물수레를 내게 파시오. 오첨지가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달구지를 보니 낡긴 했으나 멀쩡히 굴러가는 소달구지였고 값으로 치면 오물수레의 몇 곱절은 되는 물건이었지요. 여보시오, 노인장. 진짜로 미친 게요. 멀쩡한 소달구지를 주고 저 똥수레를 가져가겠다는 말이요. 그렇소. 만석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첨지는 한참 만석을 뜯어보았습니다. 사기꾼인가 미친 사람인가 싶었으나 그 눈빛이 너무도 진지하여 장난이 아님을 알았지요. 오첨지는 머리를 긁적이며 안에서 문서 한 장을 가지고 나왔고 만석은 그 자리에서 매매 문건에 수결을 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글씨는 또렷했지요. 그리하여 만석은 녹슬고 냄새나는 오물수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을 제 마지막 전 재산과 맞바꾼 것이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버림터의 노인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양반 완전히 돌았구먼. 멀쩡한 달구지 주고
똥수레를 사다니 별 미친 사람 다 보겠네. 손가락질과 비웃음이 쏟아졌으나 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지요. 저 수레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는 이는 이 세상에서 자신과 봉출의 수하들 뿐이었으니까요. 만석이 수레 앞으로 다가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막동이가 달려오고 있었지요. 어젯밤과 달리 얼굴에 검댕을 씻어 내 한결 말끔했고 손에는 낡은 갈고리와 무명 헝겊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 할머니 약 지어다 드리고 왔어요. 어르신이 주신 돈으로요. 할머니가 꼭 고맙다고 전해드리래요. 만석의 마음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는 좀 어떠시냐? 오늘은 좀 나아 보여요. 약 드시고 주무세요. 다행이구나. 자, 이제 우리 보물을 찾아볼까? 막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저 진짜 잘 찾아요. 한 번은 넝마더미에서 은가락지도 찾았어요. 두 사람은 술의 짐칸에 거적을 걷어 젖혔고 순간 참았던 악취가 한꺼번에 쏟아져 코가 아니라 눈이 따가울 지경이었으며 수천 마리 파리떼가 윙윙거리며 날아올랐습니다. 막동이가 코를 막고 얼굴을 찡그렸지요. 냄새 진짜 심해요. 만석도 눈살을 찌푸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헝겊으로 코와 입을 싸매고 짐칸을 들여다보니 썩은 음식과 깨진 옹기와 온갖 오물이 뒤섞여 산을 이루었고 구더기가 우글대며 썩은 물이 바닥에 고여 있었지요. 여느 사람 같으면 결코 손대고 싶지 않을 광경이었으나 만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도포를 벗어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인 뒤 한 발 한 발 오물 더미 위로 올라 상긋지요. 값진 가죽신이 썩은 물에 잠기고 바짓단에 오물이 튀었으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막동아, 너도 올라오너라. 네, 막동이도 능숙하게 짐칸에 올라 갈고리로 오물을 헤치며 나아갔지요. 두 사람은 오물더미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헝겊을 감은 손으로 오물을 들어 올렸고 구더기가 손에 닿고 썩은 물이 팔뚝을 타고 흘렀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해가 중천에 오르고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렀으며 만석의 저고리는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되어 본디 빛을 알아볼 수 없었고 얼굴에도 흙이 묻어 옛 대장간 일꾼 시절처럼 되었습니다. 허나 괴는 보이지 않았지요. 만석의 이마에 조급함이 스쳤습니다. 혹 막동이가 잘못 본 것일까? 아니면 봉출의 수하들이 이미 괴를 도로 가져간 것일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요. 어르신, 저쪽은 어때요? 막동이가 짐칸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데보다 오물이 유독 높이 쌓인 곳이었으니 마치 무언가를 일부러 감추려 더 많이 쌓아놓은 듯 했지요. 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저쪽이다. 두 사람은 그 구석으로 옮겨 미친 듯이 오물을 파헤쳤습니다. 만석의 손톱이 깨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으나 멈추지 않았고 막동이도 작은 몸을 힘껏 놀리며 갈고리질을 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만석의 손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닿았습니다. 오물과는 다른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었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만석은 미친 듯이 주위 오물을 걷어냈으며 조금씩 그것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무쇠의 괴였지요. 막동이가 말한 대로 뚜껑에 돌려 맞추는 채쇠 골이 여럿이 달려 있었고 크기는 어른 상반신만 했으며 몹시 무거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끙끙대며 들고 왔다던 막동이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지요. 만석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졌습니다. 찾았다. 막동이도 얼굴이 환해졌지요. 우와, 진짜 있었어요. 어르신, 저거예요.
어젯밤에 본 거랑 똑같아요. 만석은 궤 위의 오물을 모두 걷어내고 표면을 손으로 쓸어 보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무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지요. 이것이 자신을 구원할 열쇠이자 그 안에 봉출의 은자 장부와 횡령의 증자가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허나 문제가 있었지요. 궤가 잠겨 있었던 것입니다. 젠세 골이 여럿이 굳게 채워져 있었고 정해진 차례를 모르면 결코 열 수 없었지요. 만석이 고리를 만져보니 저마다 여러 눈금과 글자가 새겨져 있어 그 조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함부로 돌려 열릴 까닭이 없었습니다. 어르신, 이걸 어떻게 열어요? 막동이가 근심 어린 얼굴로 물었지요.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습니다. 걱정 마라. 이 어른이 젊어서 자물쇠께나 만져봤단다. 만석은 궤를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젊은 시절 대장간과 자물쇠장이 밑에서 온갖 쇠붙이를 뜯고 맞추던 경험이 떠올랐지요. 궤도 결국 사람이 만든 물건이라 뜯지 못할 물건은 없었습니다. 일단 이걸 수레에서 내리자. 여기서는 일하기 힘들구나.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궤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워 만석의 팔뚝에 핏줄이 불끈 솟았지요. 끙끙대며 궤를 수레 밖으로 옮기고 나니 해가 서편으로 기울어 첫째 날이 거의 다 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엿새였지요. 만석은 궤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엿새 안에 반드시 열어야 한다. 첫째 날이 저물고 만석의 손바닥 상처에서 피가 배어 나왔으나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지요. 하봉출, 네가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구나. 허나 그 쓰레기 속에서 네 목을 조를 칼을 찾아냈다. 만석의 눈에서 섬뜩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버림터 구석 버려진 움막에서 밤을 보냈으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EED. 바로 옆에 놓인 검은 궤가 자꾸만 눈에 밟혔던 것이지요. 만석은 몸을 일으켜 등잔불 아래 궤를 살폈습니다. 두께가 손가락 한마디는 되는 튼튼한 무쇠라 여느 연장으로는 뚫을 수 없었고 채쇠 고리는 셋이었으며 그 조합은 헤아릴 수 없었지요. 무작정 돌려 열방도는 없었습니다.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포기할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40해 전 대장간 시절이 떠올랐지요. 그때 만석은 온갖 자물쇠를 뜯고 맞추며 그 이치를 손으로 익혔고 잘 만든 자물쇠일수록 고리가 제자리에 앉을 때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석은 궤의 귀를 바싹 대고 고리를 천천히 돌리며 안에서 나는 소리에 온 신경을 모았지요. 딸깍 아주 여린 쇳소리가 났습니다. 고리가 정해진 눈금에 맞을 때 나는 소리였고 그것이 궤를 여는 열쇠였지요. 허나 그 소리를 가려내기란 쉽지 않아 수백 번, 수천 번 고리를 돌리며 손끝의 감각과 청각에만 의지해야 했고 한 번이라도 정신이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동이 떼쓰나 만석은 아직 열쇠를 찾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끝이 굳었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남은 것은 닷새였습니다. 그때 움막 문이 삐걱 열리고 막동이가 헝겊구러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밥 가져왔어요. 어제 할머니가 지으신 주먹밥이에요. 고맙구나. 거기 두어라. 막동이가 만석의 얼굴을 살피더니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어르신, 밤새 안 주무셨어요. 눈이 토끼 눈이에요. 잠은 나중에 자도 된단다. 지금은 이게 더 급해.
막동이가 만석 옆에 쪼그려 앉아 괴를 빤히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거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여는 법을 몰라도 열 수 있어요. 소리를 듣는 것이란다. 고리를 돌릴 때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달라지는 자리를 찾으면 여는 법을 알아낼 수 있지. 막동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와, 어르신 도둑이에요. 만석은 피식 웃었지요. 도둑이 아니란다. 젊어서 자물쇠를 많이 만져봐서 아는 것이야.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석의 손을 지켜보았고 만석은 다시 고리에 집중해 돌리고 멈추기를 되풀이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만석의 표정이 변했지요. 첫째 고리를 찾았다. 진짜요. 첫째의 눈금에서 소리가 달라졌어. 만석의 목소리에 흥분이 실렸고 막동이도 얼굴이 환해졌으나 아직 고리 둘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만석은 쉬지 않고 고리를 돌렸고 점심때가 지나 오후가 되도록 막동이가 가져온 주먹밥은 차갑게 식었으나 입에 대지도 않았지요. 둘째 고리도 찾았다. 만석의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찾으면 괴가 열리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움막 밖에서 여러 마리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인기척이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과 막동이는 동시에 창틈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린 사내 여럿이 버림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막동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어르신, 저 사람들이에요. 그날 밤 괴에 숨기고 간 사람들이요. 만석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출이 보낸 자들이었지요. 괴가 사라진 것을 눈치채고 찾으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괴를 움막 구석 헌수에 붙이 더미 뒤로 밀어 감추고 막동이를 제 등 뒤로 끌어당겼지요. 막동아, 조용히 해라. 절대 소리를 내면 안 된다.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으나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만석은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아 안심시켰습니다. 밖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가 그 오물 수레 있던 데 맞느냐? 예, 분명 여기에 세워뒀는데 어째 수레가 없습니다. 누가 가져갔단 말이냐? 이어 오첨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그 수레요. 어제 어떤 미친 노인장이 자기 소달구지를 주고 바꿔갔소이다. 멀쩡한 달구지를 주고 저 다 썩은 똥수레를 가져가겠다지 뭐요. 완전 정신 나간 양반이지요. 만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저들이 자신을 찾아낸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지요. 그 노인장이 누구냐? 어디 사는 자야? 그건 나도 모르. 문건에 이름만 적었는데 잠깐 보리다. 문서를 뒤적이는 소리가 났고 만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만석이라 적혀 있소이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사내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뭐라, 정만석? 설마 그 정만석이란 말이냐? 그 늙은이가 아직 살아있었어. 큰일 났다. 어서 날있게 아뢰야겠다. 만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날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확신이 섰지요. 저 괴는 분명 봉출의 것이요. 그 안에는 봉출을 파멸시킬 증좌가 든 것이었습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지요. 이 근처를 다 뒤져라. 그 늙은이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만석은 막동이를 더 깊이 쇠붙이 더미 뒤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으나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지요. 발소리가 움막 앞에서 멈추고 문고리가 덜컹거렸습니다. 만석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막동이가 만석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날이 여기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은 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술라도는 관아나졸들의 딱딱이 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사내들의 움직임이 멈췄지요. 젠장, 술락군이다. 일단 빠지자. 허나 나리, 저 늙은이가 여기서 나졸한테 걸리면 우리가 끝장이야. 나중에 찾으면 된다. 어서 움직여. 황급히 발소리가 멀어지고 말들이 요란하게 버림터를 빠져나갔습니다. 만석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지요. 막동이도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서웠어요. 괜찮다. 다 지나갔어. 만석이 창밖을 살피니 검은 무리는 이미 사라졌고 술락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술라가 두 사람을 구한 셈이었지요. 만석은 감춰둔 궤를 다시 꺼냈습니다. 막동아, 시간이 없다. 저자들이 나를 찾고 있어. 어서 이 궤를 열어야 한다. 만석은 다시 고리에 집중했으나 방금 겪은 위기로 손이 떨려 좀처럼 소리를 가려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갔지요. 만석은 이를 악물고 숨까지 죽여가며 셋째 고리를 돌렸고 마침내 앞에 두 소리와 다른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찾았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 고리를 차례로 맞추고 뚜껑을 잡아당기니 철컥 궤가 열렸지요. 만석은 숨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두툼한 문서 뭉치와 봉인된 두루마리 여럿이 들어있었고 맨 앞 문서에는 만리상단 은자 사장부라는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만석의 눈에서 불꽃이 일었지요. 하봉출, 내 목을 조를 증자를 드디어 찾았다. 만석이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날짜와 액수, 은자가 들고 난 곳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읽을수록 경악을 금할 수 없었으니 그것은 봉출이 지난 10년간 빼돌린 은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액수만도 어마어마하여 수천 냥이 넘는 은자가 상단의 여러 전방에서 빠져나가 다른 고을의 차명으로 낸 위장 점포들을 거쳐 다시 봉출의 개인 곳간으로 흘러들었으니 완벽하게 짜인 은자 세탁의 흔적이었지요. 만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자가 내 뒤에서 이런 짓을 10년이나 했단 말인가. 만석이 피땀으로 일군 상단에서 봉출은 수천 냥을 빼돌리면서도 겉으로는 충직한 오른팔 행세를 했으니 생각할수록 이가 갈렸지요. 막동이가 옆에서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숫자가 엄청 많아요. 나쁜 사람이 훔친 돈의 기록이란다. 우와,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엄청 많이 훔친 거예요. 만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래, 엄청 많이 훔쳤지. 그리고 그 죄를 이 어른한테 뒤집어 씌웠단다.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란다. 만석은 문서를 계속 넘겼고 넘길 때마다 새로운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봉출은 은자만 빼돌린 것이 아니라 상단의 은밀한 거래처와 밀무역 백기를 경쟁 상단에 팔아넘겼고 물건 대던 상인들에게서 뇌물을 받은 내역도 빼곡했지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문서 중간쯤에 만석의 이름이 적힌 것들이 있었으니 봉출이 만석에게 누명을 씌우려 조작한 증좌의 목록이었지요. 봉출은 치밀하게도 자신의 횡령 기록을 만석의 이름으로 바꾸고 만석의 수결과 인장을 위조했으며 만석이 은자를 빼돌렸다 증언할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 두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짜인 함정이었지요. 만석의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친아우처럼 믿은 사람이었지요. 배고프면 죽 한 그릇을 나누고 힘들면 서로의 등을 두드리던 사람이 이토록 치밀하게
자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으나 증자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N. 만석은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또 무엇이 들었을까요? 허나 지금 이 오물투성이 움막에서 그것을 함부로 펼쳐 다룰 수는 없었지요. 만석은 문서를 다시 궤에 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자는 손에 넣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이 증자를 제대로 쓰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관아에 가져가야 했으나 봉출은 이미 관아의 아전들과 저잣거리의 입에 손을 뻗쳐 두었으니 잘못된 곳에 증자를 가져갔다가는 오히려 빼앗기거나 없어질 수도 있었지요. 그때 만석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윤지겸, 지금은 임금의 밀명을 받고 팔도를 도는 암행어사였지요. 만석이 아직 상단을 이끌던 시절 어느 해지방길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윤지겸은 벼슬도 없는 가난한 선비였는데 먼 길을 가다 말에서 떨어져 벼랑 아래로 굴러 크게 다쳐 목숨이 위태로웠지요. 마침 그 길을 지나던 만석이 그를 발견해 의원으로 급히 옮겨 살려낸 적이 있었습니다. 윤지겸은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 했지요. 만석은 그 뒤로 그와 각별히 왕래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았습니다. 불의와 결코 타협하지 않는 칼 같은 사람이라 봉출의 은자에 매수될 자가 아니었지요. 문제는 연락할 방도였습니다. 만석에게는 이제 서찰을 띄울 사람도 파발을 놓을 힘도 없었으니까요. 만석은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아, 혹 이 근처에 서찰을 붙일 만한 데를 아느냐? 막동이가 고개를 갸웃하다 말했지요. 저 아래 삼거리에 주막이 있어요. 보찜장수 아저씨들이 늘 드나들어요. 만석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 보찜장수들 중에는 팔도를 도는 이가 있을 터 후한 춤을 주면 서찰 한 통쯤은 어사가 머무는 가명까지 전해줄 것이었지요. 만석은 궤를 도로 쇠붙이 더미 뒤에 감추고 막동이와 함께 움막을 나섰습니다. 허나 주막으로 향하던 만석은 멀찍이 서 걸음을 멈춰야 했지요. 주막 앞에서 귀에 익은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다시 돌아와 이번에는 더 많은 수로 주막 주인과 오첨지를 다그치고 있었지요. 그 정만석이란 늙은이가 어디 있느냐? 모른다니까 왜 이러시오? 거짓말 마라.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러 발소리가 주막과 움막 주변을 훑고 있었지요. 나리, 저쪽 움막들을 다 뒤져볼깝쇼. 그래,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다 뒤져라. 만석은 막동이의 손을 잡고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잡히면 증좌도 빼앗기고 자신도 어찌 될지 몰랐지요. 막동아, 여기서 몰래 빠져나갈 길이 있느냐? 네, 저쪽 울타리에 저만 아는 개구멍이 있어요. 안내해 다오. 어서. 두 사람은 쇠붙이 더미 사이로 몸을 숨기며 나아갔습니다. 막동이가 앞장서 길을 이끌었으니 이 버림터의 구석구석을 손금 보듯 아는 아이였지요. 좁은 틈을 지나 오물 더미를 넘어 마침내 무너진 울타리 앞에 이르자 사람 하나 겨우 빠질 개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나가면 뒷골목이에요. 막동이가 먼저 빠져나가고 만석도 몸을 구겼지요. 68 노인에게는 쉽지 않아 등과 무릎이 긁혔으나 이를 악물고 빠져나갔습니다. 개구멍을 나서니 어두운 뒷골목이 나왔고 만석은 막동이의 손을 잡고 내달렸습니다. 뛰어라. 최대한 멀리 가야 한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을 지나 큰 길을 건너 다시 골목으로 접어들며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지요.
얼마나 뛰었을까요? 만석은 더 뛸 수 없어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살폈으나 뒤쫓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일단 따돌린 듯 했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괜찮다. 잠깐 쉬면 돼. 만석은 품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급히 챙겨 나온 문서 몇 장과 봉인된 두루마리 하나가 그대로 있었지요. 가장 중한 증좌였습니다. 그 안에 나머지가 없어진데도 이것만 있으면 봉추를 잡을 수 있었지요. 문제는 이것을 어찌 윤어사에게 전하느냐였습니다. 만석은 거리를 둘러보다 저만치 나루 곁에 파발이 오가는 역참을 발견했지요. 만석은 남은 엽전을 헤아려 쥐고 막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막동아, 여기서 잠깐 기다려라. 이 어른이 서차를 붙이고 오마. 만석은 역참으로 걸어가 파발꾼을 붙들고 예전 윤지겸이 은혜의 정표로 준 부채를 신표 삼아 내밀며 급한 서차를 가명의 어사에게 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파발꾼은 부채에 적힌 윤어사의 필적을 알아보고는 곧장 말에 올랐지요. 그로부터 한나절이 지났을 무렵 뜻밖에도 답이 빨랐습니다. 윤어사는 마침 인근 고을을 암행하던 중이었던 것이지요. 골목 어귀에 말 한 필이 멈춰섰고 만석은 막동이를 뒤에 숨긴 채 경계의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혹 봉출의 수하가 쫓아온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이 스쳤으나 말에서 내린 이는 48쯤 되어 보이는 사내로 날카로운 눈매에 꼿꼿한 몸가짐이 인상적인 윤지겸이었지요. 그는 만석의 참혹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고는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행수 어른, 정령 어른이시군요. 만석은 쓸쓸히 웃었지요. 행수는 무슨, 이제 그저 빚더미에 깔린 늙은이일세. 윤어사의 눈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이래전만 해도 수백 사람을 부리던 거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몰골이었으니까요. 어른, 우선 몸을 피하시지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위험합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막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망석은 이 아이도 함께 가야 하네. 내 생명의 은인일세. 윤어사는 막동이를 보고 눈썹을 슬쩍 올렸으나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인적 없는 산길을 얼마쯤 달려 안전한 곳에 이르자 윤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른께서 상단의 은자를 빼돌렸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품에서 문서와 두루마리를 꺼냈지요. 이걸 보게. 모든 진실이 여기 담겨 있네. 윤어사는 문서를 받아들어 빠르게 훑었고 장을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것은 하봉출의 은자 사장부입니까? 그래. 그자가 10년 넘게 상단 돈을 빼돌린 기록일세. 그리고 그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웠지. 윤어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도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어른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나 증자가 너무 완벽하여 그 증자들도 다 조작된 것일세. 여기 보게 내 수결을 위조한 것까지 있어. 윤어사는 문서를 꼼꼼히 살폈지요. 수많은 옥사를 다뤄온 그의 눈에도 이 증자들은 충분히 폭발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봉추를 잡을 수 있습니다. 헌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윤어사가 조심스레 봉인을 뜯어 두루마리를 펼치자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봉출이 제 손으로 쓴 밀서였지요. 한패에게 보내려 적은 것으로 10년을 벼른 흉계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어사가 낮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지요. 정만석 그 늙은이는 이제 끝이다. 10년을 벼른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그 영감은 하루아침에 도적이 되고 만리상단은 내 것이 된다. 증자는 완벽히 꾸몄고
관아와 향리는 내 은자를 먹었으니 정만석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설령 일이 틀어져도 이 궤 속 문서만 태워 없애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다. 밀서를 다 읽은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저토록 대놓고 자신을 파멸시킬 계획을 10년이나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어사의 얼굴도 분노로 붉어졌지요. 이 밀서면 됩니다. 이는 제 입으로 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봉추를 반드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지겸이 지금 당장 그자를 잡을 수 있겠는가? 윤어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봉출은 이미 관아와 향리 곳곳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가 홀로 움직이면 오히려 기별이 새어 그자가 먼저 달아나거나 증자를 없앨 것입니다. 만석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지요.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윤어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하봉출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곧 다가옵니다. 무슨 말인가? 나흘 뒤 하봉출이 말리 상단의 새 행수로 오르는 취임잔치가 열립니다. 사또와 관찰사에 온 고을의 유지들이 모이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팔도로 퍼질 자리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자의 목에 오라를 채우는 것입니다. 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온 고을이 지켜보는 잔치마당에서 봉추를 잡는다니 상상만으로도 통쾌한 그림이었지요. 봉출이 그토록 탐하던 행수 자리에 오르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잔치마당에서 잡으면 하봉출은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온 고을이 지켜보는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 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더없이 완벽한 때이지요.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 나흘 동안 봉출의 수하들에게 잡히지 않고 증자를 지켜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막동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어르신, 그럼 나쁜 사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 네 덕분에 나쁜 사람을 잡게 됐단다. 막동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어른, 우선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나흘 동안 몸을 숨기셔야 합니다. 하봉출의 수하들이 어른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어디로 가려는가? 제 벗이 지키는 외딴 암자가 있습니다. 인적 드문 산속이라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한 가지 근심이 있었지요. 막동이 할머니는 어찌한단 말인가? 이 아이가 없으면 할머니 약도 지어드릴 사람이 없네. 막동이가 급히 말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할머니 약은 어제 많이 지어뒀어요. 어르신이 주신 돈으로요. 허나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너까지 위험하게 할 수는 없어. 지겸이 막동이 할머니도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하네. 윤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채비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막동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끝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었지요. 막동이가 먼저 뛰어들어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방 안에서 여인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막동아 왔니? 오늘은 어찌 이리 늦었어? 만석이 방으로 들어서니 작고 허름한 방, 한 구석에 얇은 이불을 덮고 누운 노인이 있었습니다. 70 넘은 곱단 할멈이었지요. 얼굴이 창백하고 몸이 깡말라 오래 앓은 티가 났습니다. 이분은 뉘시냐? 막동이가 할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지요. 할머니, 이 어르신이 저한테 약값 주신 분이에요. 나쁜 사람한테
누명 쓰셨대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렸어요. 곱단 할멈의 눈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석의 손을 잡았지요. 고맙습니다. 우리 막둥이한테 잘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만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지요. 막둥이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곱단 할멈이 놀란 표정을 짓자 만석은 자초지종을 간략히 들려주었고 할머니는 말없이 듣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요. 우리 막둥이가 착하긴 하지요. 오물 속에서도 보물을 찾아내는 눈이 있답니다. 만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그러했지요. 막둥이는 오물 속에서 보물을, 그것도 만석의 인생 전체를 바꿀 보물을 찾아냈으니까요. 윤 어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른, 시간이 없습니다. 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석은 일어서며 할머니에게 말했지요. 할머니, 며칠 동안 안전한 곳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나쁜 자들이 막둥이를 찾을 수도 있거든요. 곱단 할멈은 놀랐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막둥이만 무사하다면요. 윤어사의 도움으로 할머니를 부축해 나섰고 세 사람은 다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흘 뒤면 모든 것이 결판나는 것이었지요. 봉출의 목에 오라가 채워지고 만석의 누명이 벗겨지거나 아니면 봉출에게 잡혀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거나였습니다.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지요. 반드시 이긴다. 막둥이를 위해서, 곱단 할멈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이긴다. 산속 깊은 곳 외딴 암자는 인적이 드물어 둘레에는 나무와 바위뿐이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한나절을 걸어야 했습니다. 윤 어사의 벗인 늙은 스님이 홀로 지키는 곳이었지요. 만석과 막둥이와 곱단 할멈이 이곳에 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만석은 창 너머 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틀 뒤면 봉출의 취임 잔치였고 그 순간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으나 그 이틀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막둥이가 다가왔지요. 어르신,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단다. 무슨 생각이요? 만석은 쓸쓸히 웃었습니다. 이틀 뒤면 나쁜 사람을 잡는데 그 이틀이 어찌 이리 더디가나 하고 막둥이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저는 시간 빨리 가게 하는 법 알아요. 그냥 재미있는 거 하면 돼요. 할머니랑 윷놀이 하면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만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10살배기에 단순 명쾌한 답이었지요. 어른들은 복잡하게 생각하느라 정작 간단한 이치를 놓치곤 하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재미있는 걸 하면 시간이 빨리 가지. 그때 안방에서 곱단 할멈이 기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지요. 이틀 새 할머니의 병세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속 찬 기운이 할머니 몸에 좋지 않은 듯 했지요. 할머니 기침이 점점 심해져요. 그래, 의원에 가야 하는데, 허나 의원에 가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봉출의 수하들이 아직 만석을 찾고 있었으니 마을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잡힐 수도 있었지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암자 밖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윤어사가 보낸 정가를 든 사람이 급히 들어섰습니다. 어른, 큰일 났습니다. 하봉출이 어른을 찾으려 사사로 이 무례배까지 풀었답니다. 이 일대 곳곳에 사람이 깔렸으니 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랍니다. 만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시간 문제라 하십니다. 곧 사람을 보낼 터이니 채비하고 계시라 하셨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막동이에게 할머니를 깨우라 하고 자신은 짐을 챙겼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증자가 담긴 문서와 밀서였고 만석은 그것을 품 깊이 넣었습니다. 곱단 할멈이 막동이의 부축을 받으며 나왔지요. 무슨 일이에요? 왜 이리 급해요? 할머니, 나쁜 자들이 이리로 오고 있어요. 어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할머니는 창백해졌으나 힘든 내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석이 문을 열고 밖을 살피니 아직은 인기척이 없었지요. 윤호사가 보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습니다. 10호흡쯤 지났을까요? 멀리서 여러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이 반색하며 창으로 달려갔으나 밖을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탄 말, 여러 필이 암자로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호사의 사람이 아니라 봉출의 수하들이었지요. 만석은 직감했습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자 막동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재빨리 뒷문으로 향했고 만석도 뒤따랐습니다. 뒷문을 열자 울창한 숲이 펼쳐졌지요. 숲으로 들어가자 어서 세 사람은 숲으로 뛰어들었으나 곱단 할멈은 몸이 약해 빨리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가 할머니의 팔을 붙들고 끌다시피 나아갔고 만석은 뒤를 살폈지요. 암자 쪽에서 문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없다. 달아났나 보다. 뒷문이다. 뒤쫓아라.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만석은 이를 악물었으나 이 속도로는 잡히는 것이 시간 문제였지요. 할머니가 더는 뛸 수 없었으니까요. 만석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막동아, 할머니 모시고 저 바위 뒤에 숨어라. 이 어른이 시간을 벌마. 어르신, 안 돼요. 괜찮다. 이 어른은 빨리 뛸 수 있어. 어서 가거라. 막동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으나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석은 아이의 어깨를 꽉 잡았지요. 막동아, 네가 할머니를 지켜야 한다. 알았지? 막동이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인 뒤 할머니를 이끌고 바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만석은 그것을 확인하고 반대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지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며 추격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 끌었습니다. 저기다, 저쪽으로 갔다. 계략이 통했지요. 추격자들이 만석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으나 68 노인에게는 한계가 있었지요. 심장이 터질 듯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와 할머니를 지켜야 했고 이틀 뒤 잔치마당에서 봉출의 목에 오라를 채워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의 발이 나무 뿌리에 걸려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지요. 어깨가 땅에 부딪히고 옆구리에 불꽃이 튀는 듯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만석은 신음을 삼키며 일어나려 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만석은 이를 악물고 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 막동이와 할머니가 달아날 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거기 섰거라. 추격자들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셋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만석을 내려다보았지요. 정만석 맞지? 찾느라 고생 좀 했다. 만석은 땅에 엎드린 채 그들을 노려보았으나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습니다. 나리께서 네 얼굴 좀 보자 하신다. 어서 같이 가자. 사내 하나가 만석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고 만석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으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 문서를 살폈지요. 다행히 그대로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품에 뭘 넣고 있어. 사내가 만석의 품을 뒤지려 했고 만석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비틀었으나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사내의 손이 문서 뭉치를 움켜쥐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퍽! 어디선가 굵은 나뭇가지가 날아와 사내의 머리를 후려쳤지요. 으아!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만석이 고개를 돌리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막동이었지요. 작은 몸으로 굵은 나뭇가지를 움켜쥐고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으나 눈빛만은 불꽃처럼 타올랐지요. 우리 어르신한테서 손때 사내들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꼬맹이가 영웅놀이를 하나? 우리 어르신은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건 당신들이야. 막동이가 나뭇가지를 휘둘렀고 한 사내가 피식 웃으며 손을 뻗어 낚아채려 했으나 막동이는 재빠르게 몸을 피하며 사내의 정강이를 후려쳤지요. 아야, 이 꼬맹이가. 사내가 분노에 차 막동이에게 달려들었고 만석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막동아, 도망쳐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지요. 말 여러 필과 함께 나조를 이끈 윤어사가 나타났습니다. 개석거라. 어명이다. 추격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재빨리 빽빽한 숲속으로 달아났고 나졸들이 뒤쫓았으나 우거진 나무 사이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윤어사가 만석에게 달려왔지요. 어른, 괜찮으십니까?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네. 막동이가 나를 살렸어. 윤어사가 막동이를 바라보니 작은 아이가 아직도 나뭇가지를 움켜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으나 두 눈에는 눈물 대신 투지가 빛나고 있었지요. 만석은 막동이에게 다가가 꽉 끌어안았습니다. 막동아, 어찌 돌아왔느냐? 위험하잖니. 막동이가 만석의 품에서 울먹였지요. 어르신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어요. 어르신이 저한테 희망을 주셨잖아요. 저도 어르신한테 희망을 드리고 싶었어요. 만석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10살배기 아이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버림터에서 만난 작은 아이가 이제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지요. 어른, 더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모시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몸 곳곳이 아팠으나 마음은 오히려 뜨거웠지요. 이틀 뒤면 끝난다. 이틀만 더 버티면 된다. 막동이의 손을 잡고 말로 향하며 만석은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긴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긴다. 잔치 하루 전날 밤, 만석은 새 은신처의 창 앞에 서서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윤어사가 마련한 곳은 고을에서 좀 떨어진 아늑한 집으로 관아의 눈을 피한 곳이라 봉출의 수하들이 쉬이 찾을 수 없었지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만석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의 전만 해도 버림터에서 삶을 놓으려던 사람이 이제 반격을 앞두고 있었으니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자에게 똑같이 되갚아줄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방문이 열리고 막동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안 주무세요. 잠이 오지 않는구나. 저도요. 내일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막동이가 만석 옆에 나란히 서서 작은 손으로 창틀을 잡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멀리 고을의 등불이 점점이 반짝였습니다. 어르신,
내일 진짜 나쁜 사람 잡을 수 있어요. 그래, 반드시 잡을 것이다. 그럼 어르신 누명도 벗겨져요. 응, 그리 될 것이다. 막동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지요. 다행이다. 어르신은 좋은 사람인데 나쁜 사람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막동아, 고맙다. 네가 없었으면 이 어른은 진작 포기했을 게다. 그날 밤 네가 저 수레를 사라고 한 그 한마디가 이 어른 목숨을 살렸어. 저는 그냥 본 걸 말한 것뿐인데요. 다 어르신이 하신 거예요. 아니다. 그 한마디가 아니었으면 이 어른은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게다. 막동이가 만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르신, 내일 꼭 이겨요. 저도 빌게요. 만석은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그래, 꼭 이기마. 약속한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어사가 들어왔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안색이 좋지 않네. 윤어사가 한숨을 내쉬었지요. 하봉출이 경비를 크게 늘렸습니다. 잔치마당에 사사로이 부린 무례배를 50명이나 배치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른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자가 눈치챈 것인가? 확실치는 않으나 뭔가 불안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괴가 사라진 것도 어른이 살아계신 것도 아는 터이니까요. 만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봉출은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30년을 함께한 사이라 만석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아 증좌를 들고 잔치에 나타나리라는 것쯤은 짐작했을 것입니다. 무례배 50명이라 쉽지 않겠군. 허나 방도가 있습니다. 잔치는 온 고을이 지켜보는 자리입니다. 제가 나조를 이끌고 마당을 에워쌀 것이니 하봉출이 아무리 사람을 풀어도 어사의 공식 수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윤 어사가 만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어른께서는 잔치마당 안으로 드셔야 합니다. 하봉출이 누마루 위에서 행수 취임을 아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증좌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 고을이 지켜보는 앞에서 증좌가 공개되면 그 누구도 이 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그리하지. 허나 문제가 있습니다. 잔치마당 어귀에서 어른의 신원이 드러나면 무례배들이 곧장 막을 것입니다. 정문으로는 결코 들 수 없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꼬리를 슬며시 올렸지요. 정문이 막히면 다른 문으로 들면 되지. 다른 문이요. 잔치가 열리는 말리 상단 큰 누각을 지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는가? 바로 날세. 그 누각의 구조를 내가 손금 보듯 아네. 곡간 뒤로 하인들이 다니던 샘문이 누마루 뒤편으로 곧장 이어져 있어. 그 길로 가면 무례배들의 눈을 피해 누마루 바로 뒤까지 갈 수 있네. 윤어사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제가 곡간 뒤까지 어른을 모시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어른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정문 쪽에서 나조를 지휘해야 하니까요. 알겠네. 그리하세. 계략이 완성되었지요. 막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섭지 않으세요? 만석은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무섭지. 솔직히 다리가 떨린단다. 허나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당하기만 하는 것이야. 막동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도 그날 밤 무서웠어요. 비 오는 밤에 넝마 주우러 나갈 때요. 근데 할머니 약값 생각하면 무서워도 움직일 수 있었어요. 만석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0살 배기 아이가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일러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지킬 것이 있으면 무서워도 움직일 수 있지. 그날 밤 만석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동이 트자 만석은 거울 앞에 섰지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이래전 버림터에서 본 초라한 몰골과 달랐습니다. 눈에 불꽃이 살아 있었지요. 만석은 윤어사가 가져온 깨끗한 도포로 갈아입고 각근을 매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하봉출, 오늘이 네 마지막 날이다.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하니 막동이와 곱단 할멈이 문 앞까지 나와 배웅했습니다. 할머니가 만석의 손을 꽉 잡았지요. 부디 조심하셔요. 꼭 무사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막동이가 만석의 허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어르신, 꼭 이겨요. 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만석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그래, 돌아올 때는 좋은 소식 가지고 오마. 만석이 문을 나서니 윤어사가 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뒤를 한번 돌아보자 막동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지요. 만석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말에 올랐습니다. 고을 복판을 향해 달리는 동안 만석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지요.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들이 스쳤습니다. 한때 자신의 왕국이었고 모든 것을 잃고 쓰레기처럼 버려졌던 곳이기도 했으나 오늘 복수의 칼을 들고 다시 돌아온 것이었지요. 만리상단의 큰 누각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0년 전 만석이 맨손으로 세운 상단의 상징이자 지금은 봉출에게 빼앗긴 곳이었으나 오늘 다시 되찾을 것이었지요. 윤어사가 누각 뒤편 곳간 어귀에 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어른 혼자 가셔야 합니다. 저는 정문으로 가 나조를 배치하겠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네, 지겸이. 자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걸세.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10년 전 어른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요. 이건 그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만석은 증자가 담긴 보따리를 꽉 쥐고 곳간 뒤 샘문으로 향했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으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곳간 뒤는 텅 비어 있었고 만석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지요. 이 누각을 지을 때 직접 설계에 참여했기에 모든 구조가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좁은 샘문을 열고 어두운 뒷마루로 들어서니 그 길은 대청 누마루 뒤편으로 이어졌지요. 복도는 어둡고 조용하여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귓가에 울렸습니다. 얼마쯤 걸으니 저 앞에 휘장이 보였고 그 너머가 누마루 뒤편이었지요. 만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휘장만 젖히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휘장에 손을 대는 순간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있었지요. 일회의 마지막 날이 밝은 것입니다. 만석이 휘장 사이로 내다보니 대청 마당에 수백 하객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사또와 관찰사에 향리와 유지와 큰 상인들이 총출동한 화려한 자리였지요. 그리고 누마루 복판에는 하봉출이 서 있었습니다. 값진 비단 옷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한 얼굴이라 30년 전 죽 한 그릇을 나누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거만했지요. 만석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치밀었지요. 저 자리는 내 자리였다. 저 자리에 서려고 나는 40해를 피땀 흘렸다. 천한 머슴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만리상단을 일으켰건만 지금 저 자리에 나를 배신한 자가 서 있구나. 좌장을 맡은 향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부터 만리상단 새 행수 하봉출 어른의 취임을 아르겠습니다. 먼저 새 행수의 서구가 있겠습니다.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고 봉출이 환하게 웃으며 누마루 복판으로 걸어 나와 서고문을 펼쳤지요. 봉출이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석이 휘장을 젖히고 누마루 위로 올라섰지요. 잠깐 만석의 목소리가 대청 전체에 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일제히 만석을 향했고 웅성거림이 물결처럼 번졌지요. 저 사람 누구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설마 정만석 전 행수 아니야? 도적으로 몰려 망한 그 사람 말이야.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도적으로 몰려 파산한 사람이 잔치마당에 나타났으니까요. 봉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정만석, 내 놈이 어찌 여기에. 봉출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괴가 사라진 것을 알았으니 그 안에 무엇이든지도 알았을 것이고 만석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괴를 찾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만석은 당당하게 누마루 복판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으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이래전 버림터에서 삶을 놓으려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만석이 손에 든 문서 뭉치를 높이 들어 올렸지요. 여기 계신 모든 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 저 사람 하봉출의 참 얼굴을 말이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봉출이 무레배들에게 다급히 외쳤지요. 무엇들 하느냐,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검은 옷의 무레배들이 만석에게 달려들어 거친 손으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만석은 저항하지 않고 대신 사또와 좌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외쳤지요. 저 사람이 나를 도적으로 몰았소. 모든 증좌가 조작된 것이오. 무레배들이 만석을 끌어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청 정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지요. 윤어사가 나졸 스무남짓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계석거라. 암행어사 출두여. 윤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어올리자 대청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지요. 무레배들의 손이 멈췄고 윤어사가 누마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지요. 봉출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여긴 취임 잔치요. 어사가 어인 일로 윤어사가 차갑게 답했지요. 하봉출, 아니 곧 행수가 될 뻔한 하서방이시군. 여쭐 것이 좀 있소이다. 봉출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어사가 만석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만석은 봉인된 밀서를 꺼냈지요. 이것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오. 윤어사가 밀서를 받아 펼쳐 대청이 울리도록 낭독했습니다. 정만석 그 늙은이는 이제 끝이다. 10년을 벼른 계획대로만 움직이면 그 영감은 하루아침에 도적이 되고 만리상단은 내 것이 된다. 증자는 완벽히 꾸몄고 관아와 향리는 내 은자를 먹었으니 정만석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 대청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지요.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설령 일이 틀어져도 이 괴속 문서만 태워 없애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한다. 밀서가 끝나자 대청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봉출에게 쏠렸고 봉출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지요. 만석이 앞으로 나서 좌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사람이 10년간 상단의 은자 수천 양을 빼돌렸소. 다른 고을의 차명으로 낸 위장 점포를 거쳐 그 돈을 제 곳간에 채웠고 그 죄를 고스란히 나한테 뒤집어 씌웠소이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지요.
나는 평생을 바쳐 이 상단을 키웠소. 천한 머슴에서 시작해 맨손으로 말리 상단을 일으켰소. 그런데 30년을 믿은 자가 등 뒤에서 칼을 꽂았소이다. 대청 여기저기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어사가 봉출 앞에 섰지요. 하봉출, 너를 상단의 은자를 빼돌린 횡령과 문서 위조, 그리고 무고의 죄로 잡아들인다. 나졸들이 봉출의 손목에 오라를 채웠습니다. 봉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석을 노려보았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완벽하게 처리했거늘. 만석은 봉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증거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느냐. 버려진 오물수레다. 네가 쓰레기처럼 버린 그 오물 더미 속에서 너를 잡을 증거를 찾았느니라. 봉출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너는 나를 쓰레기처럼 버렸지. 허나 나는 그 쓰레기 속에서 다시 일어섰다. 만석의 목소리에 30년 묵은 한이 서렸습니다. 그리고 그 버림터에서 10살 배기 아이 하나가 내 목숨을 살렸다. 내가 버려진 오물 속에서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을 찾은 것이니라. 봉출이 나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비굴하게 발버둥치며 끌려가는 모습을 온 고을 사람이 지켜보았지요. 대청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둘이었으나 곧 수백 사람이 일어서서 손뼉을 쳤지요. 만석은 그 자리에 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이래전 버림터에서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막동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겠지요.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한 달 뒤 만석의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봉출은 옥에 갇혀 국문을 받게 되었고 만석은 만리 상단의 행수로 다시 돌아왔지요. 안나로 술이 온 고을이 그의 극적인 복귀를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허나 만석에게는 상단보다 더 중한 일이 있었지요. 만석은 막동이와 곱단 할멈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막동이가 달려와 만석을 껴안았지요. 어르신, 소문 들었어요. 어르신이 이겼대요. 만석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이겼단다. 다 네 덕분이야. 곱단 할멈도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고 만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요. 할머니, 막동아, 이제 좁은 오두막에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곱단 할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만석은 고개를 저었지요. 은혜는 제가 받은 것입니다. 막동이가 제 목숨을 살렸습니다. 그날 밤 저 수레를 사라고 한 것이 바로 막동이였지요. 막동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 이제 한 식구예요. 만석은 아이를 꼭 껴안았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한 식구다. 버림터에서 맺은 인연이 한 식구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만석은 막동이의 손을 잡고 넓고 따뜻한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곱단 할멈을 위한 방도 있었고 막동이를 위한 방도 있었지요. 막동이가 새 방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진짜 넓다. 할머니, 여기 봐요. 곱단 할멈이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웃었지요. 만석은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래전만 해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지금 자신의 곁에는 한 식구가 있었지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누구보다 귀한 식구였습니다. 세상은 만석을 쓰레기처럼 버렸으나 그 쓰레기 속에서 만석은 가장 귀한 보물을 찾았지요.
바로 참된 식구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고 권세로 얻을 수 없는 참보물이었지요. 그날 이후 만석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으니 그것이 바로 오물 속에서 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번님들의 삶에도 그런 날이 있었는지요.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뜻밖의 손 하나가 다가와 다시 일어서게 해준 그런 날 말입니다. 번님들의 그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번님들의 그날은 어떤 날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지요. 오늘의 옛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십시오. 부디 오늘도 무탈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